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방학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이후에 진행이 될 면접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뵙고 안내 드릴 내용은 면접 준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체적인 내용과 몇 개 대학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접이란 무엇일까요? 대학마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면접이란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의 신뢰도, 진실 여부, 진위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 인성과 발전 가능성, 공동체 의식 등등을 전체적으로 직접 만나서 또는 영상과 화면을 통해서 대답을 듣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전형 설계에 따라서 일괄 전형 단계에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단계별 전형에서 2단계에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의 방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많은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서류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서류의 내용이 정말인지 진실성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원자의 학업 소양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은 많은 대학들, 사실은 전국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바로 이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군산대, 원광대 서류 면접형, 그리고 전북대와 전주대 등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본인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가장 우선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별로 이런 면접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지리 시간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개념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겠고요. 물리학 1 시간에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조사를 했네요. 본인이 조사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 조사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시간이나 기타 창체 활동 시간에 했던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역시 그 시간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했던 역할, 그리고 사례 등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이 제출한 서류, 즉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등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요. 이것은 사전에 제시문을 제시해주고 그 제시문을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면접관으로부터 오고 가는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자가, 수험생이 전공 적합 능력 및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평가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보시는 바와 같은 연세대와 경희대 등이 있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전주교대가 실시를 하는데, 전주교대는 앞서 설명드렸던 서류 기반 면접과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는 대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 나왔었고 어떤 질문이 나왔었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결과물이 업데이트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보시면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고 그 문제의 모범 답안은 어떤 것인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마다 입학처 홈페이지의 매뉴얼을 보시면 이렇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는 간단하게 기출문제라고 하는 형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확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수험생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상황 기반 면접이나 인적성 면접 또는 대학에 따라서는 MMI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학과 학과별로 진행이 되는 특이한 형태의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붙인 명칭, 면접의 명칭이 각각 다르긴 한데요. 의학계열에서 주로 활용하는 인적성 면접, 상황 기반 면접, 영어로는 MMI라고 하는 면접의 형태입니다. 이 면접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딜레마 상황 등을 제시해주고 수험생이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상황 판단 능력, 순발력, 사회관계 그리고 윤리적 의식 등등도 모두 종합적으로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면접의 유형입니다. 이런 대학들에 주로 의학 계열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면접도 역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보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성 면접 MMI의 기출문제 유형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가톨릭대에서 실시했던 면접의 유형인데 제시문, 제시해준 문장을 미리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의학 관련되는, 의료 상황 관련되는, 보건 상황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에서 실시했던 내용인데요. 왼쪽의 화면보다는 조금 간략한 형태이지요. 이 제시문을 제시해주고 이 제시문에 나왔던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즉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대학에서 접할 수 있는 면접의 방식이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대학별로 면접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기준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기준으로 그 전에 실시하느냐, 그 후에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능을 보기 전에 면접은 수능과 함께 면접 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모두 같이 함께 가질 수 있는 부담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요. 수능 후에 보는 면접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그 대학과 학과에서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고 그 전에 원서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점들을 한번 참고해 보신 후에 원서 접수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원서 접수 전에 대학별 면접 일정을 중복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동일 대학이더라도 학과별로, 모집 단위별로, 계열별로 면접 일정이 각각 보시는 예시와 같이 다를 수 있고요. 또는 동일 대학, 동일 계열이지만 계열은 같지만
구체적으로 모집 단위와 학과에 따라서 또 면접 일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학들,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하시는 단계에서 혹시 면접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 일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텐데요. 수능 직후에 보통 많은 대학들이 11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에 면접 전형 일정이 집중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전 면접을 진행하는 대학들을 한번 예시로 보시면 9월 18일부터 10월 그리고 11월까지 이렇게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능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대학들의 면접 전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로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직후 셋째 주와 넷째 주에 면접 일정이 많은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11월 20일에서 26일 그 사이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전북대라든가 전주교대 등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11월부터 12월까지 넘어가는 일정의 면접 일정이 되겠습니다. 전북 지역의 면접 일정만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산대 11월 3일이고요. 우석대 10월 27일, 원광대 10월 20일, 전주대, 한일장신대, 그리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등의 대학들이 각 모집 단위별로 면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만 따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충북대만 빼고 나머지 모든 대학들이 수능 끝난 이후에 경북대가 그 직후부터 시작을 해서 경상국립대, 그리고 강원대, 제주대, 충남대, 전남대, 부산대, 전북대 등이 면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주교대와 춘천교대에만 면접 전형이 실시가 되지 않고요. 나머지 경인교대부터 공주교대, 대구교대 이렇게 순으로 날짜별로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맨 위에 써져 있는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일정 전에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교직 적성 면접으로서 답변 녹화를 미리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제출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면접 전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학별로 면접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대학들의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의 면접 전형명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면접 전형명이 이렇게 명칭이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처럼 약간 바뀐 전형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전형 방법을 봐주시면 일반적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약 30% 정도의 비율이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0%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많은 곳은 40%, 그리고 좀 더 많은 곳은 50% 이렇게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형 방법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을 한 번씩만 좀 봐주시면,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1단계에서 배수 선발 비율이 3배수에서 4배수로,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학업 우수형의 1단계 선발 비율이 6배수에서 5배수로 이렇게 각각 변한 것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선발 비율이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발 비율이 늘어난다면 경쟁률과 커트라인 등에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배수의
합격 점수 등에 있어서 약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학별로 학과별로 그리고 그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단순히 참고해 보시면 원서 접수 전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처럼 2단계 면접의 비중이 50%로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줄어든 곳도 있을 수 있고 늘어난 곳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대학에서 면접 비중이 특히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전형에서는 면접에 실질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자신이 있거나 하는 학생들은 특히 유의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고요. 광운대학교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 면접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동국대학교 두 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1단계 선발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의 면접 비중은 약 30%가 되겠고요.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비중도 역시 5배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5배수면 상당히 많은 배수 비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3배수 기준으로 했을 때 3배수가 넘어가고 4배수, 5배수로 갈수록 1단계 선발 비중이 높다면, 배울의 비중이 높다면요. 내가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조금 과감하게 소신껏 지원해서 1단계 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나중에 2단계에서 본인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2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충원 합격의 기회까지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등등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이 가지고 있는 면접 전형 방법이고요. 특히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보다 일반 전형에서 면접의 반영 비중이 50%로 높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사범대학은 면접 및 구술고사와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을 따로 실시한다 라고 하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연세대학교와 한국외대처럼 면접의 반영 비중이 각각 10%씩 높아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는 30%에서 40%, 이번에는 40%에서 또 50%로 면접형의 면접 반영 비중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지금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고 있는데요.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 그리고 교과 성적에서 조금 애매하다 싶은 국민학생들이 또 면접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원대학교 면접이 30%에서 40%로 비율이 올라갔고요. 부산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작년에는요, 서류형만 실시하고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단계에서 3, 4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전형명이 약간 바뀌었고요. 면접의 실질 반영 비중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면접이 실시가 되지 않습니다. 전남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전북대, 그리고 제주대 등등은 작년에 비교해서 큰 차이 없이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만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산대학교는 모든 전형에서 면접 전형을 없앴습니다. 새만금 인재 전형을 일반 학생 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이 명칭이 약간씩
바뀐 것이 있고요. 서류 면접 전형도 명칭이 바뀌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면접은 약 30%,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은 23%의 실질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고요. 서류 면접 전형은 의학, 치의학, 수의대, 간호학 같은 의학 계열, 보건 계열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이전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전주교대 같은 경우 면접이 40% 반영됩니다.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요. 좀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섞어서 혼합해서 보는 면접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대학교는 작년에도 모든 전형에서 면접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면접형과 서류형 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고민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똑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면접 없이 그냥 서류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 등을 따지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수험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접의 역량이겠죠.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질문의 핵심에 맞는, 핵심에 해당하는 요점을 정확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서류형보다는 면접형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수험생들의 지원하고 나서 나타난 그 합격 결과 성적선을 가지고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다를 수 있고 대학 내에서도 전형별로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해 본 결과 대략적으로 이런 성적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형보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면접형의 경우에 합격 점수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원서 접수 전에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지원하고 합격하고 싶어하는 대학과 모집 전형이 나의 성적만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성적이 월등하게 앞서거나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약간 애매하거나 중간 정도에 걸쳐 있거나 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에 지원함으로써 2단계에서 면접의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그리고 서류에 써져 있지 않은 내용이라든가 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또는 서류에서 내가 좀 더 보완하고 싶어하는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면접형에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최초 성적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2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최종 성적 안에는 순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애매하다 싶은 학생들, 고민된다 하는 학생들은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참고로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학생부 위주의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학들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거의 수능 최저가 없는데도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으로 실시하면서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또 이런 대학들도 함께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화여대, 서울교대, 충남대 등등 이런 대학들이 바로 교과 전형이면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인데요. 20%에서 30%, 삼육대학교처럼 많은 경우에는 40%의 면접 비중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특히 1단계에서 3배수를 넘어서 5배수
그리고 가천대학교처럼 많은 경우에는 7배수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배수가 많을수록 2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내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이 높을수록 나도 충원합까지 기다렸을 때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곳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면접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궁금할 수 있죠. 교과 전형이니까 그냥 성적으로 거의 대부분 정해주고 면접은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이화여대의 예를 한번 보았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서 최종 합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던 이화여대를 예를 한번 봤는데요. 많은 학과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중에서 샘플로 경영학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초 합격한 사례로 1.03등급에서 1.79등급까지 17건의 학생들이 사례가 있었고요. 충원 합격까지의 기회를 얻어서 최종 합격한 학생이 2.01등급까지 21건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은 이 21건의 충원 합격 이 내에서 성적으로만 따져보면 최초합에 들어가는 범위, 성적으로는 최초합 범위에 들어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초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충원 합격이라고 사례가 보고되었던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이 학생이 13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초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충원합으로 들어갔는데 그 학생의 성적이 최초합에 들어갈 만큼 좋았다. 근데 왜 충원합이었을까? 라고 하는 이유는 왜였을까요? 그렇죠. 성적이 아니라 면접의 실질 반영 비중이 높았다. 성적은 조금 처음에는 최초합에 들어갈 만큼 좋지는 못했지만 면접의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충원합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데이터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충원 합격 사례 건수가 22건이었는데 성적만으로 보면 최초합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최초합에 해당하는 점수의 사례가 22건 모두였습니다. 즉 단순히 교과 성적만으로는 대학에서 합격생을 뽑았던 건 아니다. 면접과 같은 비교과 영역도 충분히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대학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활용하는 예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걸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기반 면접의 준비입니다.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각각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읽고 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공과 계열과 관련된 기초 소양과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문제 유형을 미리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요. 무엇보다도요, 수업에 충실하는 평소의 태도가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각 교과별로 학습 활동을 할 때에 면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유형에 대해서 미리 변형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변형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연습하시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면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문 계열의 문제인데요. 위에서 제시문을 쭉 제시해 준 이후에 문제가 나갑니다. 가와 나의 제시문 다양성에 관한 관점을 비교해보라. 그리고 2번에서 관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평가해봐라. 그리고 자신의 찬반 의견을 한번 제시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연 계열에서도 역시 제시문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이 뭔가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수학적 명제는 뭔가요? 재심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이렇게 재심은 기반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실 수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한번 예시로 보시면 입학처 메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요. 이쪽을 봐주시면 이렇게 기출문제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명칭일 수도 있고 또는 기출문제라고 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봐주시면 이렇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상 문항의 총괄표가 어떻게 각 국교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문항별로 분석해 놓은 문항 카드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었고 그리고 어떤 계열에서 실시했고 그리고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 내용과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총 소요 시간은 몇 분이나 되는지 등등도 모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문항과 제시문이 함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도 문제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항을 왜 출제했는지 출제 의도와 문항 해설 등등이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채점 기준까지 모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은요. 이런 채점 기준과 이런 예시 답안을 가지고 충분히 참고하시고 미리 스스로 사전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류 기반 면접 준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그 서류에 써져 있는 내용과 활동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수험생이 실시한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간과 여백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우리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내용, 활동이 모두 다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쓰고 싶어도요. 선생님이 써주고 싶어도 항목당 500자 그리고 진로활동 700자밖에는 기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평가관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다고 써있네. 근데 여기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수 있죠? 그런 건 여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써있네. 근데 이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었을까? 안 써져 있죠? 궁금하니까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써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인해서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꼬리 질문의 예시는 좀 뒤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는데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이 활동이 정말로 수험생이 한 활동인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활동의 내용을 정말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평가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부적인 질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답변을 하거나 또는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내용과 다른 활동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거나 여러 번 다수 지속적으로 활동했다고 분명히 써져 있는 생활기록부의 내용인데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거나 라고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평소 본인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꼼꼼하게 자기만의 활동 일지에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자신이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시고 피드백해 보시고 그때 내가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그때 나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의 면접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또래 집단과의 모의 면접 경험입니다. 같은
같은 학과나 또는 비슷한 계열의 목표를 가진 친구와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상대방의 서류를 가지고 서로에게 질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생각, 같은 수준, 같은 환경과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느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활동의 경험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합격한 학생들,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간혹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사 대상자인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또래 집단, 친구와의 모의 면접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속해 있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 면접 기회를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그 모의 면접보다 또래 집단끼리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는 이 모의 면접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질문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만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가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의 내용별 질문, 그리고 전공별 질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제가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했다고 조사했다, 작성했다, 발표했다, 실험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면접을 거리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에 내가 어떤 내용을 조사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수험생 본인이 지적 호기심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조사를 왜 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지적 호기심을 느꼈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적 호기심은 왜 생길까요? 그 해당하는 내용의 수업을 열심히 듣다가 수업에 충실하다가 하는 내용이다 보니 아, 이 학생은 수업에도 평소에 열심히 들었구나 라고 하는 시그널이 되겠죠. 아울러 지적 호기심 느낀 내용을 누가 시켜서 조사한 게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도 있구나 라고 하는 표시가 되겠고요.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결과물로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작성했다, 감상문 작성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써 있다면 그것은 수험생의 글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업 시간이나 창차 시간에 발표했다 라고 하면요, 그것은 글뿐만이 아니라 말로 정리하는 능력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을 내가 직접 실행하고 검증했다 라고 하면 실험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할 때 단답형이 아니고 종합형으로, 그리고 논리적인 질서와 형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인데요. 논리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봤던 처음, 중간, 끝의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조금 달리 표현을 한다면 그 활동을 왜 했고, 동기, 그 활동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고, 무슨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는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수험생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주장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와 근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시는 무엇인지 예시까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평가하는 평가가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셀프 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면접 자세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자세와 발음과 성량과 어투 등을 모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샘플을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면접 질문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첫 화면에 학교생활기록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본인의 학적과 출결 상황이죠. 근데 사례에 보시다시피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결석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리고 지각도 있네요. 물론 본인이 아파서
본인이 몸이 힘들어서 결석지각 조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크게 감점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어떤 평가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자주 아프면 대학 진학 후에 학업 이수에 문제가 없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미인정 출결 상황은 평가의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 그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결석지각 조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꿀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질문이 들어온다면 어떤 사유가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저가 변화됐어요 결과적으로 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사례입니다. 사회문제 탐구 활동을 했고요. 또래 상담반 활동을 했네요. 그리고 경제현상을 탐구하는 동아리도 했네요.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원 학과하고는 거리가 뭔데요? 경영학과 지원했는데 왜 또래 상담반 활동을 했죠? 자, 지원 전공과 관련이 없으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원 전공과 관련되는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경청하고 나눠주고 하는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연관시켜서 자신의 활동의 의미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례 등을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창치 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유형의 질문이요.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 세특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교과 세특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기하 벡터 시간에 활동했고 화학실험 시간에 활동했네요. 왜 그런 활동을 했죠? 동기와 배경이 뭐였을까요? 결과는 뭐였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력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네요. 우리 기계공학과 지원했는데 물리학과 지원했는데 물리 이수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했나요? 라고 하는 보완 방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과를 지원한 학생이네요.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역할을 했으며 이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이런 독서도 했네요.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 경제학과를 지원했네요. 경제학 관련되는 개념을 설명했었네요.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무언가를 작성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등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임금 피크제 왜 필요하죠? 시사 상식과 관련되는 질문이 나왔네요. 그러면 선생님 시사 상식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사 상식과 관련되는 질문을 하더라도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연관성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처럼 그 시사 상식과 관련되는 활동을 본인의 생활기록부에서 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느닷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임금 피크제와 관련되는 활동을 그와 연관되는 넓은 범위의 활동을 내가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필요하다고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시면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시사 관련되는 질문?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 지원한 학생이네요. 역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활동을 작성했네요. 이런 활동을 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컴퓨터공학 지원한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로봇 에너지공원 지원한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했던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의 내용을 유추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나타난 예시입니다. 국어국문학과 지원한 학생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학이 왜 위기죠? 이걸 갑자기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해요? 생활기록부에 내가 했던 관련 활동이 있다니까요.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답변할 때는 제가 그와 비슷한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학과 지원했네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얘기해 주세요. 본인은 어떤 식으로 활동했나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3번 질문도 보세요. 한국 현대사의 유신체제에 기여한 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시대를 살지도 않았는데? 아, 생활기록부에 내가 조사했던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행정학과 지원하는 학생,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지원하는 학생, 경영학과 지원하는 학생, 경제학과 지원하는 학생,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와 같이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는 유의하시라 라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연과학 주제 발표 프로젝트 행사 참여했네요. 본인이 발표했네요. 작성됐어요. 어떤 행사였습니까? 자, 제가 대답할 수 있죠. 주제 발표의 내용은 뭐였나요? 제 주제의 발표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인이 발표했던 역할, 그 주제 발표의 내용이요.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대회를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배우게 깨달았어요? 혹시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여러 개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다 보면 정말 그 활동이 나의 활동이었는지, 내가 그것을 유의미하게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이러한 점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단답형 대답이 아니라,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차례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답변과 좀 부족한, 우수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독서 활동했네요. 이 책은 어떤 책이었나요? 아쉬운 답변입니다. 저는 2학년 때 읽은 책이고요. 저자는 누구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단답형이죠. 그러면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은 뭘까요? 어떤 흥미로운 내용,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 중에서 무엇에 흥미를 느꼈을까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답변이 이겁니다. 제가 왜 그 책을 읽었냐면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통해 매력을 느꼈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선생님께 추천을 받아 읽게 되었어요. 자, 독서 활동의 계기가 뭐라고요?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매력을 느껴서 공교육에 충실한 겁니다. 수업에 충실한 수험생의 기본 자세가 어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지적 호기심이 있는 학생이다 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 밑에 볼까요? 특히 관심이 있었던 내용은 쭉쭉쭉 책을 정말로 읽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유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서류도 마찬가지지만 면접평가에 있어서도 블라인드 면접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지원자의 성명이라든가 수험번호, 출신 고교, 교복, 명찰 등등 폐용도 안 되고 착용도 안 되고 대답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안 됩니다. 고등학교 밝힐 수 없고요. 본인의 이름 밝힐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나의 답변을 통해서
출신 고교가 드러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무슨 동아리에서, 근데 이 동아리 이름을 들어보니까 어떤 고등학교인지 명백히 유치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부모, 친인척의 실명, 사회경제적 지위 등등을 나타내는 직업, 직장, 직위 등등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어디에서 근무하셔서, 우리 친척분이 어디에 방문하셔서, 어디에 근무하셔서 라고 하는 내용 안 됩니다. 본인의 가족에 관한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요, 답변하다가 나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쑥. 그러면요, 한 번 잘못 대답했는데 그러면 탈락이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고려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고려하느냐? 블라인드 면접에 금지되어 있는 내용이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네, 습관적으로 얘기하네, 여러 번 얘기하네, 이건 의도성이 있네 라고 하면 합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연습을 해야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대답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본인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다가 당황했어요. 그러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잊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청하시면 돼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잠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요청하세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자신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 본인이 했던 활동이 아니어서 그러나? 지금 거짓말 하려고 준비하나? 등등의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혹시 면접관이 마지막 답변을 할, 마지막 발언을 할 최종적인 시간, 추가적인 시간을 준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막연히 저를 꼭 뽑아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도요, 이런 기회는 앞에서 답변했던 내용 중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내가 수정해야 될 답변의 내용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답변에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서류, 그리고 수험생과의 직접 면접 등을 통해서 평가관이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성장입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고 왜 그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의 동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대학이 그 수험생을 선발하게 되면 우리 있는 곳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장해왔고 이렇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면접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면접에 관한 내용을 모두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리고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면접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면접 전형에 임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우선 방학이 지나고 그 다음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면접 전형 준비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 잘 견디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이후의 일정,
시험까지도 잘 견디시고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